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평가도구의 조건, 좋은 검사의 조건, 검사의 양호도, 두 번째 신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나 좋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다시 말해서 채점자의 신뢰도죠. 그리고 실용도, 이 네 개의 조건이 구비된 평가를 좋은 평가라고 하고 좋은 검사, 좋은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뭘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아야 할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 제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히 이것을 질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도가 되는 것이고 양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 본 것처럼 신뢰도에 대해서도 좀 더 그것을 원초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신뢰도를 일괄 정리하고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뢰도, 신뢰도의 개요, 또 개념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아야 할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는가, 알아볼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을 신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라고 하는 말, 이 문장은 그대로 타당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타당도에서 정확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는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의 개념으로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의 수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정확성, 수치적 개념의 정확성이죠. 또 일관성, 또 안정성, 또는 동질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 검사에서는 말하자면 시간 정해놓고 하는 속도 검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은 신뢰도란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문제로 일관성, 측정의 일관성, 안정성 정도를 파악하는 걸로 속도 검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 검사를 통해 얻은 측정치, 측정의 결과인 측정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걸로써 거기 보면 5번에 보시면은 신뢰도는 같은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된 특정 기법이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 문제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고 오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가 있는데 그건 좀 조유해 보기로 하고 신뢰도의 유형으로서는 한 줄로만 적어놨죠. 신뢰도의 유형에는 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또 문학내적 합치도 있지만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동형검사 신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례를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학내적 합치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들은 종류로만 한 줄로 7번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출제되는 경향이 이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첨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까지 첨가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종류에는 재검사 신뢰도가 있다.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도구로
동일 도구로 동일 대상에게 반복 실시 후 비교하는, 반복 실시하고 채점해서 그 점수 사이의 실시해서 그 점수를 비교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건데, 이때의 상관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안정성 계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일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대상에게 일정 시간이나 기간 간격을 준 다음에 2번 시험을 봐서 반복 실시해서 채점하고 그 채점된 점수를 비교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때의 상관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검사 신뢰도는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소위 개인 변인, 또 환경 변인, 개인 변인, 또 환경 변인 또는 시간 변인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개인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은 그야말로 바이오리듬이라든지 심신의 상태, 처음 시험을 볼 때와 나중에 똑같은 시험지지만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험을 볼 때 심신의 상태가 일정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오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환경 변인으로 인한 오차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온이라든지 또는 습도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등등 빠른, 처음에 시험 볼 때와 나중에 시험 볼 때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온도, 습도 이런 등등이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 더욱이나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본다면 그로 인한 환경 변화로 인한 오차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시간 변인으로 인한 오차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간 변인으로 그야말로 만약에 첫 번째 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좁다면 기억 효과라고 하는 이월 효과라고 하는 이월 효과, 시간 간격이 짧다면은 기억으로 인해서 오차 발생이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 간격으로 인한 것에는 또 시간 간격이 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시간 간격이 길다면 다른 것을 그 시간 간격 속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더 높은 점수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성숙 효과. 그래서 개인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나 환경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나 또 시간 변인,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기억력이 반영된 이월 효과, 시간 간격이 길다면 그 사이에 다른 변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오차를 변형시키는 성숙 효과, 이런 등등의 변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가 되겠어요. 동형검사 신뢰도. 이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형검사 신뢰도는 재검사 신뢰도, 다시 말해서 개인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환경 변인으로 인한 오차 발생, 시간 변수로 인한 이월 효과나 성숙 효과,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동일이 아니라 동형의 도구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각각 실시 후 채점해서 점수를 비교한 상관계수를 도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개요에도 적지 않았지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를 소위 상관계수로 도출하는 거거든요. 상관계수로 도출하는 거예요.
그 상관계수를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제작할 적에 A형과 B형의 문제를 각각 만들어 놓고 같은 대상에게 A형 시험 보고 채점하고 다음에 시간관계에 관련 없이 B형 시험 보고 채점해서 두 점수 사이에 상관계수를 도출하는데 그것을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변인으로 인한 환경 변인으로 인한 시간 변인으로 인한 재검사 진리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동형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동형. A형과 B형이 동형검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동형검사라고 하느냐. 전문가들마저도 똑같은 1번 A형 다음 설명 중 신뢰돼야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형 1번 다음 설명 중 신뢰돼야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신뢰돼야 한 문제를 출제해도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낸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소위 피험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과학화시키지 못했어요. 맞아. 그래서 동형이구만. 이렇게 과학화 말씀드렸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동형의 과학화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분 신뢰도가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가 있는데 반분 신뢰도는 동형검사 신뢰도 문제점, 동형의 과학화를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반분 신뢰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험지, 하나의 시험지, 단일 도구를 가지고 이르 측정을 하고 반분 채점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반분 신뢰도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채점할 때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채점해서 점수 사이에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질성 계수. 그래서 동형의 확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동형검사 신뢰도 문제점을 그렇게 해결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반분 신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반분할 것이냐의 문제점. 반분하는 문제점은 전후 반분법도 있고 기후 반분법은 홀짝법이죠. 홀수 번호만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짝수 번호만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채점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기후 반분법이 있습니다.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난수표를 이용한 방법, 난수표법, 무작위로 그냥 절반 나눈 난수표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채점해서 점수 간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그런 반분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라고든 장점은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의 과학화를 이끌어갔다는 장점은 있으나 근데 문제점은 반분, 방법에 따른 오차 발생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전후로 반분하는 방법과 홀짝법으로 반분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벌써 오차의 발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반분 신뢰도의 이런 그 문제점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문학내적 합치도가 있습니다. 이 문학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하나의 문항을 독립 도구로 채점해서 1대1 관계로 비교하고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문학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1번은 1번, 2번은 2번대로 각자 독립된 도구로 다 채점하고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2번과 3번, 2번 이렇게 1대1 관계로 모두 비교해서 소위 문항의 동질성,
문항의 합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바로 이 문항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이 문항내적 합치도 다양한 상관계수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동질성계수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도 동질성계수. 특히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를 사용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문항내적 합치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내적 합. 그래서 여기는 교재는 한 줄로만 적었지만은 출제 경향이 하수상에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가 있는데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 타당도의 신뢰도 관계. 자, 여기는 1, 2, 3번을 이렇게 교재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좀 다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 자, 여러분들 뭐 교재를 다 봤을 거니까 자, 여기를 지우고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를 목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 사실은 목차가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는 목차가 신뢰도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을 똑같은 문장에 약간 변형시키겠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다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자, 이렇게 명제를 달아놓고 두 번째 사진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여러분 교재는 세 번째에 나온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이렇게.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3번. 자, 그러나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것은 줄 바꿔서 아니다. 왜?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신뢰도 말고도 다른 것도 높아야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신뢰도 하나만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도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 말고도 다른 것도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2번으로 이렇게 올라온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적에 타당도가 높으면 이 말이 뭐예요?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본다면 신뢰도는 그 어떤 경우보다 신뢰도는 반드시 그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그 다른 것보다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알아볼 때보다 오차 발생 가능성은 다른 경우보다 확실히 높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라는 말을 여기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문장을 1번, 3번, 2번으로 적었습니다만 또 4번에다가 그걸로 타당도가 높으면 그 어떤 경우보다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라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신뢰도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받고 신뢰도 유형에는 여기다 하나 더 온다면 아까 1번 재검사 신뢰도, 2번 동형검사 신뢰도, 3번 반분 신뢰도, 4번 문학내적 합치도 했지만 5번까지 쓴다면 객관도를 넣어서
채점자의 신뢰도. 이렇게 해서 5개로 또한 목차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객관다라고 했던 것을 채점자의 신뢰도로 바꾸어서 일반 유형으로 5번 채점자의 신뢰도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서 만약에 검사의 양호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실용도만 넣었다면 신뢰도 안에 객관도, 즉 채점자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신뢰도에 대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보통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있는 거 봐주시고.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라는 것을 4번에 첨가해서 살을 찌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넘어가서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이렇게 된 척도. 측정 도구로서 사물의 속성을 재는 특정 단위. 사물의 속성을 재는 측정 도구로서 측정 단위를 바로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척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례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척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판서를 해보고 판서를 해본 다음에 교재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물의 속성을 재는 측정 도구이자 측정 단위를 이렇게 척도라고 합니다. 측정 단위. 그래서 이 측정 단위를 문장으로 좋다, 아주 좋다, 좋다, 복동이다, 문제가 있다, 아주 문제가 있다, 아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보통이다, 추하다, 아주 추하다 이렇게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A, B, C, D, F 대학 학점식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냥 1, 2, 3, 4, 5 무미한 것처럼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물의 속성을 내는 측정 단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측정치라고 합니다. 측정의 뭐냐면 검사의 결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과정을 측정이라 하고 그 수치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나온 숫자를 측정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측정치는 척도의 한 뭐냐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도 수치로 표현한 척도는 측정치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적에 척도라고 나오든 측정치라고 나오든 같은 문제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 측정치 할 적에 사실은 측정치는 척도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기법에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척도를 4개로 설명을 하는데 척도 4개에는 척도에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있습니다. 먼저 약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명척도. 명명척도는 명목척도라고도 합니다. 명명척도, 명목척도. 비성격끼리 분류하는 것을 유목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자를 볼 적에 유목화라는 단어는 한자가 이렇게 한자는 유목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목화. 끼리끼리, 비슷한 것끼리. 한 것끼리. 이게 류죠. 나누어 분류하는 것을 유목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목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행사로 설명을 한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볼 적에 이 유목화, 비성기끼리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보존의 개념이 생기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진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유목화가 생긴다기보다는 분류의 개념 정도는 터득했다라고 본다. 그래서 분류, 보존, 가역적 사고,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이 터득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단계로 오지 않습니까? 한자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명명적도 또는 명력적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해서 분류의 기능을 끼리끼리 비성끼리 유자가 기듯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척도를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분류의 기능을 이름을 대신해서 분류를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전업주부들이 더욱이나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처처에 들어서게 되는데 전업주부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같이 오래 사는 엄마들끼리는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누구의 자식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엄마를 즐겁게 하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커버리고 또 출가하거나 직장을 잡아서 나가버리고 오면은 이제는 전업주부 혼자가 살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도 잊었고 자식도 커서 자식의 이름도 사라졌고 이제는 아파트에 호수로 불리게 되죠. 어이 203호 어디가 이렇게 703호 107호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어찌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이름이 103호 207호 수인의 번호처럼 불리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는구나. 근데 이름은 잘 몰라.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누구네 엄마인 줄은 알지만 이름도 몰라. 이름을 대신해서 구분해주는 구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척도를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민번호라든지 주민번호 특히 뒷자리. 자, 여러분들 보면 주민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뭘로 나옵니까? 1, 2, 3, 4로 되어 있을 거예요. 1과 2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태어난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고 21세기에 태어난 남자는 3, 여자는 4라고 합니다. 무슨 남자가 잘나서 1이고 여자가 못나서 2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1 하면 남자라고 하자, 2 하면 여자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어떤 원서가 접수될 때 하도 숫자가 쭉 보다면 박정희 이렇게 쭉 나오고 김숙자 해서 여자로 다 분류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김숙자 또 박정희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여자로 분류를 했는데 가만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봤더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가 전부 1이네. 그러면 김숙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조선시대 살인의 태두인 김종직의 아버지가 김숙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언뜻 볼 적에는 여자 같은데 그런데 주민번호 만약에 오늘날로 주민번호가 부여됐더라면 주민번호 뒷자리 첫 자가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민번호 또 그럼 바코드 수치 숫자 여러분들 바코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그 바코드에 보면 바코드가 그 100수십 개의 광학기가 아니면 그걸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코드 밑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880에서 880에서 숫자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바코드 밑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880으로 시작되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 발견되어도 그것은 한국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8880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045, 885, 태국은 885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마다 고유 번호, 나라 이름이 아닌데도 그 고유 번호만 보면 메이드 인 어디라는 것을 알게끔 구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보면은 전화번호를 010 해서 다 누르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요즘에는 다 기억이 또 뒷자리 번호만 부르면 또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집에서 휴대폰을 가지지 않으면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010도 알고 뒷자리 번호는 가족끼리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알겠는데 전화를 바꿀 때마다 일부가 전화번호 가운데가 바뀌다 보니까 누를 데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전화번호도 역시 이러한 명명척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에서 우리가 듀엣 첨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열척도. 서열척도는 분류의 개념뿐만 아니라 서열화, 비교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척도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서열척도. 옛날에는 보통
학급 번호를 복도에 쭉 세워놓고 키순으로 앉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지. 그야말로 교단이 없어도 교탁이 아니라 교단, 선생님이 서 있는 교단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서서 수업을 할 때 보면 뒤에까지 거의 다 보이는데 굳이 키 차이가 있다고 키 큰 애가 앞에 아니라 키 작은 애가 뒤에 앉아서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는 10분 이해는 가겠지만 참 좀 조잡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굴레처럼 하나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키 작다고. 그래서 번호 1번, 2번, 3번 부르면 키 작은 애들 이렇게 부르는 청소년기에 많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평등위배로 이직은 모든 학급 번호를 가나다, 기억니은, 자음, 모음의 순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키순 번호라든지 학급의 키순 번호, 지금은 평등위반으로 안 씁니다. 키순 번호라든지 또는 학급의 석차 번호라든지 이런 등등은 서열, 분류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화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서열적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동간적도가 있습니다. 동간적도 또는 등간적도. 같은 간격이다 이 말이 되겠는데 이 동간적도 또는 등간적도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서열의 기능 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적도를 동간적도, 같을 등간적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가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정 간격성, 동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간격, 동간, 등간 이 적도는 보통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온도. 온도는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로 해서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몇 도가 높다 낮다 아니면 저번 주에 비해서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낮다 낮다 높다 낮다 더하기 빼기 너 그런가 하면은 지능지수 이것도 일정한 간격을 전제로 해서 비율 IQ 공식과 편차 IQ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IQ에 비해서 내 IQ는 몇이 높네 낮네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집어넣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율적도가 있습니다. 비율적도. 비율적도는 분류, 서열,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승제의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율적도는 어떤 근거로 곱하기 나누기 한다면 이 승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원점 또는 절대 0점이라고 한다. 말을 너무 어렵게 썼군요. 모든 측정치의 모든 척도의 출발점을 동일점으로 설정하고 하는 것을 절대 원점, 절대 0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길이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제로예요. 넓이, 무게, 높이 또는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등등은 모두 출발의 어세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똑같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과 더불어 동일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으로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동일 출발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학으로서 접근을 할 적에 이렇게 명명적도, 명목적도라고 합니다. 서열적도, 동간적도 또는 등간적도, 비율적도는 앞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씩, 그렇죠? 또 하나씩 해서 앞에 있는 척도의 기능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능을 가미한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이런 명명적도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명목적도, 노미널 스케일, 명명적도라고 내가 판서를 했습니다. 명목적도. 자, 거기 보면은 문장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만 명목적도는 거기에 보면은 측정 대상들을 몇 개의 상호 배타적 범주로 구분하고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 범주로 구분하고 이것들을 식별하기 위해 각 범주에 수치를 부여하여 하는 것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양적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다. 단지 2번 출처놓고 있지요. 단지 분류만을 위해 사용된 숫자를 말한다. 성별 또 우편번호도 있죠. 우편번호 지역별 우편번호도 있고 또 요즘은 도로명 주소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편번호 우편번호 아시죠? 우편번호 5개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명 번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금도 피자 배달이나 뭐 중국집 배달과 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가 좀 많은 고통을 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그걸로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우편번호나 도로명 주소도 구별을 위한 분류의 단지 분류의 기능만 수행하는 이런 명명적도, 명목적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열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서열적도. 서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성을 가진 수치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분류의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등위란 말을 우리가 서열이라고 하죠. 서열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서열적도 1번에 보면 어떤 속성이 수치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분류의 기능과 상대적 등위만을 표현할 뿐이다. 상대적 등위를 서열이라 앞줄도 서열이란 말을 썼고 뒷줄도 상대적 등위란 말로 서열이란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열적도의 예시로서는 SES가 뭡니까? 설마 SES 바다, 슈, 유진을 말하는 건 아니고 SES라고 하는 것은 바다, 슈, 유진을 아는 분들은 제법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옛날에 한때 상당히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그 여성 그룹 가수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복지에서는 SES를 그렇게 보지 않고 소시오 에코노미컬 스태투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말합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삶의 만족도, 삶의 수준, 사회 계층, 석차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서열적도로 여기는 기순번호나 석차 있지만 SES도 설명을 하고 뭐 만족도 순 배열도 이렇게 서열적도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로서는 서열적도의 분류로서는 서열적도의 유형으로서는 여기에는 평정적도도 있고 니커트 척도도 있고 또 보가더스 사회 거리 척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트만 척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성 소시오메트리 사회성 측정도도 있고 측정도는 그림, 측정표는 행렬표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휘분화척도 또 이런 등등은 모두 분류의 기능과 더불어서 서열화의 기능도 수행하는 척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니커트 척도가 되겠어요.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평정척도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성을 산출하는 척도 각 항목의 평정이니까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성을 산출하는 척도로 측정 대상의 어떤 속성을 단일 연속성상에 배열하고 일정 기준에 입각해서 각 대상의 속성에 일정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구분점에 있는 일정 수치 그래서 일정 수치를 부여하거나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구분점에 일정 수치를 부여하는 척도를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어내도록 하고 그것을 총화해서 더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을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니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평정척도의 또 다른 방법이 말하자면 통화, 더하기, 점수의 더하기를 통해서 서열을 매기는 척도라고 해서 총합척도라고 하는데 썸메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문항을 사용하는 척도. 자, 이것도 쳐놓으시고.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문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문항을 사용을 합니다. 각 문항은 상관관계나 내적 일관성이 높은 측정 항목을 가지고 있고 각 항목의 단순 합산, 총화를 통해서 서열을 매기는 걸로써 보통 점수는 3점에서 7점 사이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체크한 점수를 더해서 총화해서 매기는 평정점수의 평정척도의 변형으로서 그 문항은 한 문항을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문항을 사용하는데 그 각각의 여러 문항들은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바로 니커트 척도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는 것은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라고 하는데 보가더스 척도. 이것은 보통 소수 민족이나 사유 계급에 대한 사유적 거리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이런 척도, 누적 척도의 하나가 보가더스 척도가 되겠는데 집단 상호 간 친소관계의 친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누구와 더 친하고 누구와 덜 친하고 어떤 집단과 더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집단과는 좀 안 좋게 느껴지고 우리도 보면 오리엔탈리즘이 우리에게도 돌아해서 백인에 대해서는 높은 친근감을 가지면서 조금 저개발 국가에서 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많은 좀 멀리하려는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트만 척도라고 하는 척도 도식법이나 척도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적 척도의 하나로서 여기 그렇습니다만은 니은번의 첫째 줄만 단일 차원적 특성, 단일 차원적 특성이나 단일 차원적 태도나 단일 차원적이란 말이 나오면 거트만 척도로 설명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누적 척도의 하나가 바로 거트만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시오메트리가 있네요.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도, 사유성 측정표.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 소시오메트리가 나와 있지요. 사유성 측정도, 소시오메트리. 여기는 집단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사유성 측정도 소시오메트리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소위 서열 척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유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는 보가더스 척도도 있고 소시오메트리도 있지만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소수 민족에 대한 소수 인종에 대한 소수 종교에 대한 이렇게 보는 집단 간 사유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유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어휘 차이 척도법, 의미 분화 척도법에서 어휘 분화 척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게 되는데 어휘 차이 또는 의미 분화는 일직선상으로 도표화된 것에 대칭적 표현으로 주로 형용사를 사용합니다만 주로 형용사로 된 대칭적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적어내도록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분화정도법, 어휘분화, 말뜻이죠. 어휘분화척도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칭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저 그런 아주 추한 이런 대칭되는 형용사를 일직선상에 배열하고 어느 지점에 행사되는지 보통 의미분석법, 내용분석법에서 이렇게 3차원 분석할 때 대칭되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서열화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어휘분화척도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어휘 차이 척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거는 서열 척도가 되겠어요. 동간 척도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기능과 서열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 동간 척도는 더하기 빼기도 가능한 척도로 IQ 점수나 온도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동간척도, 등간척도의 대표적인 예가 서스톤 척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면 서스톤 척도 나와 있지요. 서스톤 척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니커트 척도에 대한 반발로 4번의 니은번 보시면 니커트 척도 구성에서 니커트 척도의 서열 척도는 일정 간격성을 전제하지 않죠. 바로 그 문제. 니커트 척도 구성 간격이 일정, 니커트 척도의 구성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 간격, 동일 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추치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동간척도의 대표적인 서스톤 척도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보면 조사자가 자극들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척도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극중심 척도법, 잘 쓰지는 않지만 자극중심 척도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율 척도는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분류, 서열, 그리고 가감, 기능 외에도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어서 승제,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우리는 비율 척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길이, 높이, 무게 이런 것 말고도 월수입, 또 그러면 나이 또는 키, 몸무게 이런 것들도 모두 비율 척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와 더불어서 척도의 개념을 가지고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뢰도도 나오고 척도도 출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갈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